네, 지금부터는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 종목과 섹터를 심층 분석해보는 브렌베어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발빠른 분석, 전망 등 투자 전략 전해드릴 텐데요. 월요일은 최영지 SK증권 분당금융센터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 살펴볼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시그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시그널, S의 공포가 다가온다. 하락 시그널입니다. 이 S, 사실 알파벳, 스펠링만 봐도 상당히 공포스럽다라는 분들 많으십니다. 결국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공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냐,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고 또 다른 시선으로는 침체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침체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가 많이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까지 퍼지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섣부르게 단정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 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이런 지정학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은 4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직접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조업 쪽에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이제 기술주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쪽에 이제 사업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유가 상황에서도 크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내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씩 봐야 될 거는 유가에 대한 지속도, 상승 지속도라든가 그리고 생산량에 대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고 그렇죠. 지금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상황이 물가까지 연결이 되면은 그 기업들의 타격이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지속 기간이라고 한다면 4주 이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유 생산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중동 사태 이전의 원유 생산량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일에 430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타격을 입게 되면서 300만 배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큰 규모이긴 하지만 400만 배럴까지 넘어가게 됐을 경우 그 어. 경우에는 조금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유가와 물가 지표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가 적응을 한 이유가 그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GDP 대비해서 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4주 정도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 정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다? 네. 와, 이게 가능한가? 라고 한번 놀라고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게 주유소 가서 또 놀랍니다. 실제 주유해보면 이만큼 넣었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고 놀라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네. 4주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150달러까지 음. 갈 수도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실제 15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원유 생산지가 타격을 입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에 대한 것들은 좀 과도하게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전략적 요충지 중심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최근에 유조선 통행량이 90%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공격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원유에 대한 생산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던가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 생산량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 4주 정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에 또 물가 지표에 대한 일정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상황에서는 사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접근을 해야 될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궁금해요. 같아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스모빌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석유 관련된 기업이죠. 엑스모빌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가장 좀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엑스모빌이 뭐 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모멘텀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도 커져 있고, 기술주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너무 공격적이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반영되면서 오히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조금 받쳐주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엑스모빌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20%를 넘어섰는데, 그런 만큼 조금씩 이 섹터적인 측면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미국에서 헬로 주식이라고 해서 이런 유틸리티라던가 에너지, 소재 기업을 묶어서 이런 주식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예. 이제 엑스모빌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베네수엘라 쪽으로 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이 석유 산업에 대한 재건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엑스모빌이 이제 베네수엘라 쪽에서 이런 생산 기지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소 적게 될 것으로 보이고,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적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매장량만 해도 지금 3천억 배럴이 달하는데요. 거의 최대라고 볼 수가 세계 최대 매장국이라고 볼 예.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엑스모빌과 함께 이 생산량을 늘려나가게 된다면 하루 최대 250만 배럴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또 언급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업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사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다소 좀 소외가 되면서 이제 엑스모빌도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10년 정도 구조조정을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제가 엑스모빌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주가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손익분기점 유가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배럴당 35에서 40달러 수준까지 낮췄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사업 포트폴리오도 재편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정유라던가 화학과 관련된 다운스트림 사업 비중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해서 2026년에는 이제 수익의 65% 정도가 이 화학이라던가 정제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뿐만 아니라 뭐 사업 다각화라던가 베네수엘라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만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도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짚어본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방산과 관련된 주들일 텐데, 팔란티어가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팔란티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올 초부터만 해도 얘 지금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주르르르 계속 떨어지다가 이란 사태, 전쟁 발발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팔란티어 흐름 어떤지. 오늘은 보니까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좀 1.5%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팔란티어의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또 이런 중동 사태로 인해서 팔란티어와 관련된 플랫폼이 활용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육군하고 100억 달러, 그리고 해군하고도 4억 4,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만큼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터졌을 때 수혜되는 종목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0%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다만 변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팔란티어의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메이븐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메이븐 시스템의 일부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기반으로 구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엔트로픽이 미국 정부에게 좀 저격을 당하기도 했었죠.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팔런티어의 플랫폼에 적용이 되는 클로드의 기술도 이제는 좀 교체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된 부분들은 없지만 예. 지금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팔란티어와 관련된 이런 변수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유자분들은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나 실적 등의 흐름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그 위험성도 조금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다음 시그널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오픈! 해고도 없고 채용도 없는 미국의 고용시장 하락 시그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이 이와 관련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혹은 물가를 잡을 것인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연설을 통해서 언급을 했던 게 물가가 어느 정도 본인을 통해서 잡혔다라고 어필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동 사태가 번지게 되면서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고용까지 둔화가 된다면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고용 지표가 이번에 사실 좀 부진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2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9만 2천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예상과 달리 실업률의 경우에도 4.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둔화된 상황에서 물가까지 더 높아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소비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우려감이 커진 가운데 이제 당분간은 좀 물가에 대한 지표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연준을 비롯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물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치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 정도였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좀 이루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좀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언급이 많이 됐던 게 이제 연내 1, 2회 정도 인하를 좀 언급을 하고 있었고, 7월부터 인하를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번 중동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된다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하되는 시기가 한 9월 정도 예상해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가 뭐 올라가고 있는 속도 자체로 봤을 때 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은 더 소비자들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당분간 좀 동결을 하다가 9월쯤부터 인하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시간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인하 수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금리의 인상 종목들보다 인하 수혜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편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이러한 고용 지표가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고민 지점이 많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자리 감소되고 있고 실업률 상승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금리 인하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일라이릴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단의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오젬픽 판매를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힘스앤허스와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장 초반에 지금 힘스앤허스가 47%, 뭐 50% 가까이 급등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분쟁이 좀 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같이 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사실 제약바이오 전반된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라이릴리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조금 더 자금 조달이라던가 더욱더 성장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일라이릴리도 최근에 실적이 긍정적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192억 달러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라던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에 반영이 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4월 달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FDA 4월에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용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노보노디스크가 이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기대치보다 못 미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더욱더 좀 성장 기대감이라든가 수혜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이 임상 바탕으로 해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 관점에서도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4월에 있을 FDA 통과 소식 또한 같이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모든 제약주 관련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저는 지금 금리 인하 국면에서 연말까지는 바이오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특허권이 만료된 약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제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FDA 측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임상시험도 간소화한다라는 이슈도 있었던 만큼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할 만한 발판들이 지금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된다면은 뭐 자금 조달이라던가 그런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긍정적이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적어도 저는 연말까지 쭉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관련 주식들 연말까지 호재들이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공개해 주시죠. 세 번째 시그널입니다. 중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 사상 최대입니다. 저희가 상승 시그널도 아니고 하락 시그널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장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국제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 배경을 일단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위안화가 최근에 위상이 높아진 이유가 채권 발행을 또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채권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딤섬본드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이제 규모가 커졌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안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어디까지 가게 될지,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좀 글로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낮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측에서는 이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위안화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위안화 결제 수요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쪽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무려 34.5%나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왔는데, 그런 만큼 중국이 더욱더 이 부분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원유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측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요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은 여기를 이제 꿰뚫고서 이제 위안화를 통해서 원유 결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위안화의 위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언급이 되는 게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예. 사실 이 엔화와 관련된 캐리 트레이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는 많이 들어보지 낯설어요. 네, 예. 많이 들어보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금리가 낮은 통화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전략인데, 만약에 청산이 될 경우에는 위안화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략을 좀 고려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리스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수출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투기 세력 이런 세력들이 좀 단기적으로 위안화 상승을 촉발시킬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직 위안화의 외환 보유액 자체만으로 봤을 때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위안화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이슈라고 판단이 돼서, 이건 우리가 그냥 차차 살펴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국 입장에서 사실 위안화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좀 미국을 견제하는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사실 높은 수준에서 계속 쭉 머물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위안화의 가치라든가 위상을 조금 더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금융 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저희가 앞서 짚어본 부분처럼 만약에 지금 이 판다본드라고 하죠. 외국 기업의 위안화 채권 발행 증가가 과연 이 서방 자본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연계지어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자금난에 처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몰고 올 파장, 시장의 효과 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위안화에 대한 것들을 잘 지켜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되게 슬금슬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이 되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안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뭐 향후에는 이제 가치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신흥국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이 화폐 가치가 조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다가 달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기간에 나타날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 보유액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의 좀 위상을 높이려는 이유가 미국을 견제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가장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종목이 있죠. 그렇죠.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 네,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주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AI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만큼 또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H200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뭐 수출을 중단할 거다, 재개할 거다 언급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주가 변동성도 나타났었고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예상외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수출 재개를 하고 나서 H200과 관련된 판매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측에서는 일단 중국 쪽에 기술을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애초에 이 심사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국가들 위주로 해서 수출 승인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강화시킬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바라보자면 엔비디아와 뭐 중국 간의 그런 갈등 이런 부분들보다는 주변 신흥국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다른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뭐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대미 투자 확대를 더 강요를 해서 뭐 불필요한 자금들이 나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신흥국들 경제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뭐 엔비디아와 중국 간의 갈등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흥국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좀 경제적인 상황을 대응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의 흐름, 엔비디아 등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마지막 시그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그널 오픈해 주시죠.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성장이냐 지출이냐 오라클의 실적 발표. 실적 발표 현지 시간 10일에 이제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라클 음.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실 지금 빅테크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법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AI 시장에 대한 좀 버블 우려가 커진 상황이잖아요. 설비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비용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오라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OCI라고 해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성장률은 40%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치에 못 미치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라클이 지금 재무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어서 투자에 대한 것들도 조금 지연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자금 조달 언급을 했었어요. 최대 500억 달러 정도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만큼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탄탄하지 않은데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오픈AI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지금 데이터 확장 계획에 대한 것들도 지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좀 자금 조달부터 해서 재무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게 된다면 수익성이 같이 따라가 준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서 그런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수주 잔고에 대한 것들이 뭐 크면 클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매출에 반영이 되는 정도, 속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어떻게 언급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수주 잔고만 크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좋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뭐 수주 잔고를 넓히고 투자를 확대를 했다가 결국에는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서 사실 오라클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이번에는 꼭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일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그럼 여쭤볼게요. 오늘 오라클 하락하고 있는데 바클레이스가 목표 달러에 310달러에서 230달러까지 낮췄거든요. 가능한 하락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걸 예측하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되는지 여부, 특히나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기대가 큰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20%대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40% 이상대인데 이거를 밑도는 수준이 나타나면은 주가 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장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예. 같고 수주 잔량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재평가될 수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실적 발표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지 SK증권 분당금융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